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고려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태조 때 결혼정책, 사성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족을 포섭을 했고요. 또 북진정책 해서 반거란책을 썼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다.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있던 경계를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위쪽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태조 이후에 해종이 나오게 되죠. 해종 때에는 태조가 죽고 호족들의 왕권 다툼이 일어나면서 왕규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정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요. 해종은 의문사가 했다고 했죠. 정종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관군사를 설치해서 대거란에 대한 방어책인 관군사는 적어볼까요? 관군을 조직을 합니다. 거란에 대비한 특수군이죠. 그래서 관군을 조직을 하고 또 광학보에서 불교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광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광종 하게 되면 연호는 광덕, 준풍 이런 걸 썼고 이때 송이 세워지게 되면서 송과 친교를 하게 돼서 송의 연호를 쓰기도 했다라는 것도 있고 쌍계의 후주에서 귀화한 쌍계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를 하기도 했죠.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태조 이후에 이제 호족들이 난립을 하니까 중반 이후에 호족들을 숙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호족을 누르고 중앙 귀족도 누르고 왕권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그런 개혁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종 때 보게 되면 경종 때는 이제 호족을 광종 때 너무 중반 이후에 숙청을 했는데 그 호족들을 다시 좀 높여줘요. 높여주면서 광종 때 개혁 정치를 했던 그런 인물들이 좀 제거가 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거는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경종에서 시험에 나온다 한다면 전식과가 나옵니다. 전식과가 이제 시작이 되죠. 태조 때에는 뭐가 있어요? 역분전이 있죠. 그래서 시정전식과 해가지고 역분전 그 다음 제도로서 시정전식과, 전식과 중에서도 전식과가 이제 3개인데 경종 때 전식과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광종 때 실시한 과거제 그리고 경종 때 실시한 전식과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 인사관리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성종.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하게 다룰 인물은 성종 때가 될 텐데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관계 및 기타 등등을 규율하는 이념이다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둘 다 불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면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성종인데 이 시점부터는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아서 쭉 이어지게 되고 나머지 이제 기타 생활관계 같은 거는 불교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의 전반적인 것으로 보아가지고 우리가 고려를 살펴본다 한다면 유불융합입니다. 유불융합.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종 때 유교적 정치 이념이 강조가 되면서 불교가 좀 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억불숭유다 해버리면 억불숭유는 조선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는 유불융합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불융합을 할 텐데 이제 이름이 성종 하면은 여러 가지 제도를 다 완비한 그런 명칭이죠. 성종 때 가장 잘 나오는 사료가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유교적 정치 이념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다면 우리가 유교, 불교와 관련을 해가지고 연등회가 있었죠. 이건 이제 오직 불교만 하는 행사고 그 다음에 팔관회가 있어요. 팔관회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나 민간신앙 같은 게 다 들어간 그런 제도라고 했는데 성종 때 가게 되면 연등회가 축소가 되고 팔관회는 폐지가 돼요. 이제 불교를 누르는 거죠. 근데 팔관회가 민간신앙 쪽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신에 뭘 세웁니까? 원구당이라고 해가지고 유교식 하늘제사입니다.
원구단을 세우고 사직단도 세우죠. 우리가 뭐 유네스코 문제 쪽에서도 보았듯이 뭐 종묘사직 이렇게 하면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그런 건물이고, 사직이다 한다면 지신, 토지시인이죠. 그 다음에 뭐 오곡신 같이 우리가 지금 팔관에서 민간 쪽까지를 다 포함한 걸 폐지를 시켰으니까 이런 농경사회의 특징이 좀 들어간 거죠. 이런 거를 모시는 그런 게 사직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교다 한다면 적어볼까요? 유교 정치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좀 서열을 중요시해요. 그 위 아래 해서 가장 큰 게 이제 정치 이념이니까 군, 신 그런 관계겠죠. 신 사이에서도 신하들끼리도 이제 서열을 중요시하는 거고. 그래서 누비 환천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종 때 보게 되면 누비 안건법 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비가 된 이들을 풀어주면서 호족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그런 누비들이 풀어지면서 양인이 되면서 국가 재정은 확충이 되고 호족의 경제적 기반은 약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환천법은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다시 누비로 환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반대죠. 광종 때 실시했던 누비 안건법하고 반대죠. 일부를 다시 누비로 뭐 이런 걸 또 둘 수가 있고, 한편 이제 향리를 만듭니다. 향리 직제 마련. 향리 직제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호족이 있잖아요. 지방에 그 호족들을 향리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가로를 여기서 치면 안 되겠네. 호족을 향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향리 중에서 이제 상층이 호장, 뭐 부장,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호족이었을 때가 좋겠어요? 향리일 때가 좋겠어요? 통제를 더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조 때 935년에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귀의를 하면서 최초의 사신관이 되었다 이러죠. 사신관. 그러니까 사신관 제도 하게 되면은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인질로 잡고 있는 기인제도와 합쳐져 가지고 호족을 통제하는 제도로 그렇게 사용이 된 건데, 이거는 그 지역 출신의 중앙고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앙고관인 사신관이 이때 가게 돼서 호장, 부호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을 더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이제 뭐 문산계하고 무산계를, 이거는 이제 내용을 적고 가야겠네요. 문산계 그리고 무산계를 부여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질서를 확립을 하는 그 일환인데, 주의를 할 거는 이제 문산계 해가지고 문신은 여기고 무신은 여긴가 하면은 아니에요. 문신 그리고 무신은 다 문산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앙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지방, 뭐 악공, 뭐 기타 등등 막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문산계와 무산계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있죠. 유교 교육기관. 교육기관 하게 되면 이제 중앙에 국자관을 설치를 하고 지방에는 한교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도서관도 있죠. 도서관. 개경에는 비서성, 그리고 서경에는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설치를 합니다. 이 이름은 이렇게 막 바꿔서 내요. 개경에 수서원을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선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다 외워줘야 합니다. 한국사가 외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적 정치 이념이 들어갑니다. 또 뭐 관리들에게 시와 부를 매달 지어서 바쳐라 라는 뭐 그런 정책들도 시행이 되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교가 올라가게 되고, 한편 이름이 이제 성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계도 정비를 하는 거죠. 중앙하면 이성육부. 우리가 당에서 뭐가 왔어요? 당. 이건 말로 하자면 이제 당에서, 이것도 이제 당에서 온 건데, 당의 영향. 근데 이성육부고 발해는 삼성육부입니다. 발해. 충인의 지혜신 해서 유교식 명칭을 썼고, 충인의 이거는 좌, 그리고 지혜신 이거는 우 해가지고 좌사정 우사정 해가지고 이원적인 운영을 했다. 그런 독자적 특징이 나타난 건데, 똑같이 당의 삼성육부를 가지고 발해는 삼성육부, 고려는 이성육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추원, 그리고 삼사를 설치를 하죠. 중추원하고 삼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송나라. 송은 이제 광종 때 세워져가지고, 송하고는 친교를 하죠. 그래서 친송 북진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송은 여기 있는 거예요. 송이 중국에 있고, 이쪽은 이제 거란이죠. 거란. 요 나라가 있고, 여기가 이제 고려가 되는 건데, 이렇게 중앙에서 이성육부, 그리고 중추원 3사를 설치를 합니다. 한편 이제 뭐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같은 거는 고려의 독자적 기구예요. 이건 이제 통치구조에 가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한편 이제 지방을 하게 되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 중에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해가지고 지방관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종 때 12목을 설치를 하고 지방관을 파견을 해요. 목사를. 지방관을 파견을 합니다. 이제 뭐 군사도 있죠, 군사. 군사가 이제 약간 주의를 해야 하는데, 중앙군이 이제 2군 6위예요. 그리고 지방군은 주영군, 주진군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성종 때 중앙군을 설치한 건 이제 정확하게 이제 6위를 설치를 한 거예요. 태해정, 광경, 성, 목이죠. 성종 다음에 적어드릴까요? 목종 때 이제 2군을 설치를 하는 거고, 주영군, 주진군도 이제 현종 때 가가지고 완전히 주영군, 주진군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종 때 그냥 중앙군과 지방군의 설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광군을 조직을 했잖아요. 광군을 기반으로 지방군이 만들어졌다가 현종 때 주영군, 주진군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이야기고, 성종 때 6위를 설치를 하고 목종 때 2군까지 설치를 해서, 이게 뭐 응용하고 여기는 좌신응, 금천감 이렇게 외우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시험에 그렇게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군, 6위 하고 주영군, 주진군 이거를 왕을 빼고 그냥 통치 구조 자체에서 외우자면 2군, 6위고 주영군, 주진군 이렇게 외우는데, 시기적으로 시점을 잡아서 외운다 한다면 성종 때부터 중앙군이란 개념, 그리고 지방군이란 개념이 드디어 자리를 잡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빠진 게 그게 하나가 있죠. 성종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이었다 쓸까요? 고려 이제 삼경제라는 게 있어요. 삼경제. 삼경제가 이제 이때 완성이 되게 되는데, 수도가 뭐예요? 개경. 그리고 태조 때 평양을 서경으로 올려서 분사를 설치했다 그러죠. 근데 성종 때도 분사를 설치합니다. 서경에다가. 분사는 이제 3번 해요. 서경 분사. 분사하게 되면은 이제 중앙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태조 때 처음으로 하게 됐다가, 성종 때도 추가로 했다고 할까요? 추가로 성종 때도 서경에 분사를 설치를 하게 되고, 예종 때도 설치를 하게 되면서 이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뭐 삼경제가 폐지가 되게 되는데, 이러기 때문에 서경에 분사를 설치했다 이 말은 태조 때도 나오고 성종 때도 나오고 예종 때도 나와요. 이게 조금 다듬어지면 태조 때 최초로 설치를 하고 성종 때 추가로 설치를 하고, 혹은 뭐
다듬어지고 예종 때 완성을 했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개경, 서경이 있는데 이제 동경을 추가를 하죠. 경주. 이후에 이제 남경을 설치를 해서 정확하게는 사경인데 동경이 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는 동경 대신 남경을 설치했다 해서 삼경제가 그렇게 변했다. 이게 맞는 선지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경제를 또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적어볼까요? 칸이 없으니까. 민생안정 한다면 태조 때 설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흑창 있죠, 흑창. 흑창 일종의 춘대 추납 해가지고 창고예요, 창고. 먹을 게 없을 때 내주었다가 이제 가을에 추수기에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흑창이 있고, 광룡 때 하게 되면 제위보라는 게 있죠. 제위보는 일종의 쌀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붙여 받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것도 구율기관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기금이다 한다면 이건 일종의 기관이죠. 창고니까. 그래서 이 흑창을 확대를 해서 의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옆에 이제 12목에 상평창을 설치를 합니다. 상평창이라는 건 이제 물가 조절 기구라고 합니다. 물가가 쌀 때 많이 사놨다가 물가가 비쌀 때 풀어놓는 그런 거죠. 12목. 주의를 할 게 여기서 12목이고 현종 때 가서 이제 지방제도가 다시 한번 바뀌죠. 보완이 되고 완비가 됩니다. 근데 성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또 하나 놔두고 있는데 거란의 1차 침입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면 거란이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여기 써볼까요? 거란의 1차 침입을 하게 되면은 소손령이 무려 80만을 가지고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80만이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역 군인 숫자보다 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한 60만 정도 되죠. 수손령이 이제 80만을 가지고 와가지고 명목이 이쪽 땅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에서는 땅을 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게 하나가 있고 싸우자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막 분분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서희라는 인물이 나오죠. 서희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고려 초기 정책이 어때요? 친송 플러스 북진 정책이에요. 그래서 고려하고는 친한데 거란하고는 친하지 않죠. 우리가 태조 때도 보면 만부교 사건 해가지고 거란에서 낙타를 선물로 줬더니 만부교라는 다리 아래서 다 굶어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서희가 판단을 할 때 지금 땅을 달라고 온 게 아니라 실질로는 같이 강화를 하자. 이 목적으로 온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해가지고 소손령을 이제 서희가 보러 갑니다. 이제 소손령이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있다면 서희가 이렇게 보러 가죠. 보러 가는데 길을 딱 막고 서희한테 대국에서 귀인이 왔으니까 조아려서 인사를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희가 어떻게 합니까? 서희가 화를 내요. 임금한테 절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양국의 신하끼리 절을 하는 예는 없다 해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 참 대단하죠. 혼자 와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말로 단판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손령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고구려 땅에서 계속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고 너희 나라는 신라가 있던 땅에서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침범을 하냐 하니까 서희가 뭐라고 합니까? 서희가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고 그래서 국호도 고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희가 1승을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심이 이제 나오는 거죠. 소손령이. 우리 거란하고 왜 같이 잘 지내지 않고 송하고는 바다를 건너서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우리하고는 왜 같이 잘 지내지 않느냐, 서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 여진이 있어가지고, 너희하고 교류를 하는 거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면 왜 교류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희가 이쪽 땅을 얻습니다. 이제 강동 6주예요, 이게. 위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가 고려시대 관련 지도가 나오면, 이게 지점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뭐, 동북 구성하고, 국민왕 때 수복한 지점, 그리고 조선하면 이쪽과 이쪽. 사군 육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강동 6주. 그래서 강동 6주를 서희가 획득을 하고, 거라는 이제 잘 지낼 줄 알았죠. 근데 잘 지냅니까? 잘 안 지냅니다. 그래서 강동 6주를 획득을 합니다. 한번 이제, 잠깐 지우고 넘어가 볼까요? 고란에 이제 1차 침입이 있고 나서 성종 다음에 누구예요? 목종이죠, 목종. 이 다음에 이제 현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목종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다면, 강교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강교의 정변은 또 무슨 얘기인가 한다면, 지금 이제 목종이 제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18살이에요. 제위를 시작했을 때. 그 엄마가 이제 춘추태후가 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김치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치향은 춘추태후의 정부예요. 쉽게 말하면. 해가지고 목종이 제위를 시작했을 당시에 귀양가 있던 그런 인물인데, 김치향을 다시 불러가지고 김치향하고 놀아나죠. 놀아나는데 목종이 문제가 있습니다. 목종이 아파요. 후사가 없어요. 아프고 자식이 없으니까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춘추태후하고 김치향이 어떤 모의를 꾸리냐 하면은, 우리 아들을, 애가 이렇게 있는데, 왕에 세우자. 우리 아들을 왕에 세우자. 이런 모의를 해요. 그러니까 목종이 이걸 눈치를 챕니다. 우리 엄마 이상해. 이렇게 눈치를 채가지고, 이걸 이제 막 상의를 하죠. 내가 죽으면 김치향하고 춘추태후의 자식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니까 이제 강조를 부르죠. 이쪽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강조를 불러요. 멀리 변방을 지키다가 개경 근처로 불러가지고 강조한테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목종이 죽으면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이제 대량대군이라는 대량원군이죠. 대량원군이라는 인물인데, 이게 뭐 대량원군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인물이 누군가 하면 현종입니다. 이게 나중에 현종인데, 만약에 목종이 죽으면 들어와서 춘추태후와 김치향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량원군을 옹립을 해가지고 다음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하기로 강조와 계략을 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종이 죽었다는 소문이 막 돌아요. 목종이 죽고 춘추태후와 김치향의 자식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강조가 이제 간 거죠. 출발을 했어요. 혼자 했냐, 막 5,000명 정도를,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갑니다. 그냥 가다가 알았어요. 가다가, 뻥이구나. 잘못된 소문이다. 목종은 이제 살아있어요. 가다가 이제 그걸 아니까 중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미 지금 5,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알려지겠죠. 이 상황에, 아니니까 뭐 돌아갔다가 다시 목종이 확실히 죽으면 그때 다시 와? 이거는 굉장히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본인이 위험한 거예요. 이쪽에서도 알겠죠. 강조가 왜 5,000명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 목종이 죽은 줄 알고 왔어. 무슨 목적일까? 여기를 제거하러 왔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본인이 위험하고
이렇게 두 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강조가 고민을 하다 그대로 가가지고 천추태후와 목종은 귀양 보내고 여기를 옥립을 시키고 김치향은 죽여버리고 나중에 이제 목종도 제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강조의 정변이에요. 뭐 잘못된 소문으로 해서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옥립한 그런 사건인데 뭐 잘못된 소문이 아니었더라도 결과는 이렇게 제거가 되고 현종이 올라섰겠죠. 이런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 가지고 현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현종 하게 되면 현종도 중요합니다. 거란의 2차 그리고 거란의 3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성종 때 서의를 시켜가지고 강동 6주를 받고 그 다음에 거란과의 관계가 잘 되는가 해가지고 목종 때 좀 기다렸겠죠. 기다리니까 강조라는 놈이 목종을 다 쳐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현종을 옥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 이 왕조가 성종 때 그리고 이어서 목종 때 자기들하고 좀 친해지나 싶었는데 뭔가를 망쳐버린 그런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명목이죠. 들어오는 명목. 그래서 2차 때는 강조를 혼내겠다라는 명목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이쪽 땅을 좀 돌려받을 그런 목적도 컸고, 고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자, 강화하고자 이런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누가 들어옵니까? 1차 때는 이제 서이고, 2차 침입이 일어나죠. 여기 이제 거란의 성종, 요 나라의 성종, 우리 성종이 아니고 거란의 성종이에요. 거란의 성종이 이제 40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이건 누가 막아내요? 양교가 막아내죠. 홍화진에서. 오늘날의 홍화진은 이제 오늘날의 의주입니다. 이 근처에. 그래서 양교가 막아내는데 성종이 여기를 뭐 하나하나 다 부수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 버려요. 개경까지. 성종이 이제 개경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는 현종이죠. 현종은 피난을 갑니다. 도망갑니다. 나주로. 이 상황에서 현종은 지금 거란의 성종이 군사를 이끌고 성까지 다 쳐들어와 버려가지고 도망을 간 상황이고, 한편 이제 성종은 상황이 어떤가 하면 여기를 다 무찌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다 지나쳐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 이후에는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들 다 있잖아요. 실제로 이 양규가 가는 길에 또 여기를 막아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규가 죽어요. 거기서 양규가 전사를 하게 되는데, 뭐 전사하는 내용은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딱 나오는 거는 2차 침입 때 누구냐 하면은 양규라는 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현종은 피난을 갖고 그리고 성종도 돌아가는 게 좀 그렇죠. 쉽지 않겠구나라는 상황에서 이제 강화를 맺죠. 현종이 입조하기로 하고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2차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양규를 기억하자. 현종 입조 조건으로 물러갑니다. 이제 강조도 데리고 가요. 강조는 이제 그때 패해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과정에서 패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요 나라 거란의 성종이 내 신하를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끝까지 거부를 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강조는. 그래서 강조도 끌려가서 죽고, 이게 2차 침입입니다. 근데 현종이 입조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말만 그렇게 하고 오히려 송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차단을 해버립니다. 거란을.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이 일어나죠. 이쪽은 이제 소배합이
3차 침입. 이제 소배압이 들어오게 되고, 이걸 누가 막아내요? 강감찬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막았는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누가 막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3차를 해가지고 거란하고는 이제 완전히 절교를 합니다. 한편 이제 거란의 침입이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 어떤 게 있었는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한다면 지금 성종 때 불교를 좀 낮췄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평소에 신을 믿지 않다가도 뭐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다면 뭐 갑자기 뭐 교회나 뭐 성당 이런 데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력으로 거란을 막고자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집니다. 고려를 이렇게 보면 뭐 이때도 그러고 이후에 몽골이 침입을 하면 뭐 싸워요? 안 싸우고 8만 대장경을 만들죠. 불력으로 몽골을 무찌르고자 해서 이때도 초조대장경을 만들게 되고요. 또 지금 팔관회가 없어졌죠. 팔관회가 부활을 해요. 그럼 이제 현화사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현종 때는 이렇게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있게 되고 또 거란의 침입으로 이제 현종 앞을 보면 몇 명의 왕이 1, 2, 3, 4, 5, 6, 7 해서 7명의 왕이 있죠. 거란이 침입을 해가지고 개경까지 들어오면서 사관들의 기록이 소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대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이걸 뭐 왕 순서를 외우고 있다면 칠대실록이 언제 편찬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현종 때 앞에 왕이 7명이기 때문에 한 번만 보면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개경에 나성을 축조를 하죠. 누가 건의를 합니까? 마지막에 거란 3차 침입을 막은 강감찬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개성까지 들어와가지고 현종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에다가 개경에 나성을 축조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한편 이제 현종 때 지방제도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12목만 설치를 한 거예요. 성종 때는. 현종 때는 5, 2, 4, 8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이걸 이제 한 번에 기억을 했는데 제 전화번호가 끝이 5918로 끝나요. 그래서 5248을 기억하는 게 쉬웠는데 12목이 5도죠. 양계. 사도부. 팔목 해가지고 5도 양계, 사도부, 팔목 하니까 양계면 이제 두 개잖아요. 북계와 동계 해가지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길게 하나 해서 이쪽은 이제 특수 군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5도 양계, 사도부, 팔목으로 지방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한편 이제 뭐 향리도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향리 자제에게 과거응시를 허용합니다. 네, 이렇게
광종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현 공부법 해가지고 주나 현에 공무를 부과하면서 공무를 부과했던 그런 법이 있었는데요. 여기 명칭은 이제 주현 공거법이죠. 이외에도 이제 향리에 대해 가지고 정원제를 실시를 한다든가, 향리 정원제를 실시를 한다든가, 뭐 향리에 공목을 마련 이런 식으로 향리에 대한 체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성종과 현종을 고려시대에는 좀 엮어가지고 뭐 지방제도도 그러고 업적들을 같이 합쳐서 공부를 해줘야 될 겁니다. 성종하고 현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해정 광정성목 현덕 정종 현덕 정문 순서는 이렇게 나가는데 문종은 내용이 좀 많고 덕종과 정종은 내용이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거란이 와가지고 지금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게 됐는데 이때 천리장성 하게 되면은 이쪽 대청 앞 할 때 압록강에서 돌연포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장벽을 쌓아버려요. 거란하고는 뭐 절교해버립니다. 송나라하고는 더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압도적인 천리장성 하면은 이건 고려시대 거고요. 주위에서 외워두어야 할 게 천리장성이 두 가지죠. 고구려 7세기 때 영계소문이 축조를 감독했다 하는 그 천리장성이 있고, 고가 똑같으니까 고구려라고 적어야겠네. 어, 7세기 때 천리장성, 이거는 뭐예요? 부여성에서 비사성이죠. 한편 이제 고려의 천리장성, 이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덕종 때 만들기 시작해서 정종 때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고려의 천리장성은 압록강에서 돌연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리장성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하고 다 지우고 이제 문종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종부터는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호문무권시인 할 때 문벌 귀족이 이때부터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현종을 거치면서 고려 중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특히 이제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문벌 귀족 사회가 심화되게 되었다 하는데, 이 이후를 이제 거치면서 인종 때 시기 정도 가게 되면은 문벌 귀족의 모순이 다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칠판을 다 지우고 칠판을 적어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고려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맨 위에다가 고려시대 왕들의 이름을 두 문자로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왕의 이름을 두 문자로 외워두셔야 합니다. 태조부터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 이제 호족 세력을 포섭을 하죠. 호족 세력을 사성정책, 결혼정책을 통해서 포섭을 해서 인척이나 친족을 만들게 되는데, 해종이나 정종 때 가게 되면 태조 사후에 호족들의 왕권을 둘러싼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종 때 가게 되면은 호족도 누르고 중앙귀족도 누르고 하면서 왕권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 뭐 과거제라든지 주현공부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노비안건법, 이런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종 때 가게 되면 광종 때 피해를 입었던 호족들을 어느 정도 달래주면서 광종 때 개혁 세력을 참여했던 존재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 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경종 땐 전시과 제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종 때 과거제, 경종 때 전시과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인사 관제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한편 이제 태조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신라 때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다 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있던 걸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확장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책이 북진정책, 그리고 광종 때 송이 건국이 되면서 송과는 친교를 하고 거란과는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되다가,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이제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그리고 현종 때 2차, 3차 침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에서 광동 6주를 서희가 획득을 하게 되고요. 현종에서 2차, 3차 침입 이후에 덕종과 정종을 거치면서 개경에는 이제 현종 때 나성을 축조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쪽에 천리장성을 쌓죠. 천리장성. 그래서 압록강에서 돌연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리장성은 고구려 때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지었던 천리장성하고 구별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천리장성이라는 용어가 2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호족이 처음에 진행이 되다가 그 이제 초기죠. 진취적인 호족이 진행이 되다가 성종 때 가게 되면 이제 문벌귀족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돼서 이 정도에 가게 되면 이제 현종을 거치면서 중기가 굉장히 잡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가 현종에서 거란의 3차 침입이 일어난 이유를 중기로 잡자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요. 문종부터 시작을 해서는 문벌 귀족 중에서 이제 경원이 씨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보수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쭉 경원이 씨가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인종 때 가게 되면 이제 극치에 달해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의종 때 가게 되면 이제 보현원 사건을 시작으로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무신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이제 세력을 한번 적어볼까요? 지방호족이 이렇게 있으면 지방호족은 향리가 되죠. 향리가 되고 일부는 이제 중앙에 문벌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향리가 된 거는 이제 성종 때 공부를 했어요. 향리 직제를 마련을 해가지고 호장, 부호장 이런 존재들이 되는데 그 호장, 부호장에 대한 임명권을 우리가 태조 때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 중에 사심관제도 그 지역 출신의 고관을 중앙 관료에 임명을 해가지고 향리, 상층 향리인 호장이나 부호장의 임명권을 그 사심관이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벌귀족을 형성하는 데는 육두품도 있죠. 신라 중대에는 집사부 시종을 역임을 하면서 왕권의 강화와 함께 성장을 했다가 신라 하대에 하락을 하게 되고 고려로 이어져서 육두품이 문벌귀족의 일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문종을 먼저 적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문종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문종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정전식과를 만듭니다. 문종 때. 태종 때 역분전, 그리고 경종 때 시정전식과, 목종 때 개정전식과, 그리고 문종 때 이렇게 경전전식과가 마련이 되게 되고요. 한편 민생 안정책으로는 동서대비원이 있죠. 동서대비원을 개경과 서경에 설치를 하는데 주의해야 할 거는 이게 이제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동서활인서가 됩니다. 네, 구율기관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불교와 관련을 해가지고 또 하나 복습을 하면서 이어서 나가자면 태조 때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굉장히 중시를 하다가 성종 때 가게 되면 최승료의 심호 28조에서 심호 28조의 영향으로 유교적 정치 이념이 확산이 되면서 연등회는 축소가 되고 팔관회는 폐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종 때 가게 되면 국난, 거란이 자꾸 침입을 하니까 불력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초조 대장경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다시 조금씩 우리 학습 범위에 나타나게 되는데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의천이 나오죠. 의천. 의천은 문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의천이 출가를 하게 돼서 이 이후 시기에서 의천의 활동들이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문벌 귀족 사회가 중점을 잡은 그런 고려 중기를 공부를 하면서
의천이 나온다 하면은 문벌 귀족하고 엮어가지고 기억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천이 또 나오게 되고요. 중요한 인물로 이제 최충이 나옵니다. 문벌 귀족 사회라는 점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주연공부법은 이제 광종 때 한 거죠. 주연공부법. 그건 이제 광종 때 준하현에 공무를 부과해가지고 지방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국가 재정을 확충시키는 광종 때 실시했던 건데, 주현 공거법이란 게 있어요. 공거법. 이후에 이제 주현 공거법이 현종 때 실시가 되죠. 주현 공거법은 향리의 자제에게 과거 시험을 봐서 문벌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향리가 이제 직을 세습하는 건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향리다. 나도 원래 향리인데, 주현공거법이 실시가 되면서 과거 시험을 보면서 문벌 귀족이라는 반열에 합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게 이제 문벌 귀족 사회에서 과거의 역할인데, 최충이 어떤 인물이냐면, 지공거라고 해서 과거 시험 감독관을 역임을 하다가 문종 때 가게 돼서 이제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릅니다. 문화시중까지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문헌공도죠. 문헌공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사학 12도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일종의 사립학원을 12개를 만든 거예요. 그 12개 중에 하나가 최충의 사립학원. 오늘날 치면 공단기 그런 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이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학원을 차렸으니까, 향리가 과거를 봐서 문벌 귀족의 대열에 합류를 하자면, 여기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완전히 형성이 되니까, 주도층이 되려면, 그런 과거를 보려면 이 사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예요. 제 강의를 왜 들으세요? 이제 공짜니까 듣는 건데, 앞으로도 공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사학이 융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최충 하면은 같이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해동공자라는 명칭입니다. 해동공자 최충해서 우리가 사료에서도 해동공자라는 말이 보이면, 최충이구나. 사학의 융성과 관련을 해서 이 이후에 나올, 사학이 막 너무 진흥을 하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공교육의 위기다 이런 용어들이 우리 시사에서 많이 나오죠. 사교육이 너무 발달을 하니까 공교육이 위축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고려시대 이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문벌 귀족 대열에 합류를 하려고 과거가 중요해지면서 사학이 융성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관학 진흥책들이 이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종하게 되면은 이 정도 내용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종 순선언은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이때는 의천이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를 해서 교장을 만들었다더라. 의천이죠. 의천이 계속 나와요. 이 이후에 고려 중기를 쭉 거쳐서. 그래서 이 순선언을 넘어가고 이제 숙종이 좀 중요하죠. 숙종이 중요하고, 숙종 이후에 이제 예종도 중요합니다. 한편 이제 918년에 세워졌으니까 여기 이제 10세기죠. 10세기가 되게 되고, 태현 하면은 여기가 이제 11세기가 되게 되고, 숙종부터 12세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숙종 때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여진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1차 서희하고 소손영하고 서희의 단판으로 이제 강동 6주를 획득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소손영이 이제 물어보죠. 왜 우리하고는 이렇게 땅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교류를 안 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손까지는 그렇게 교류를 하냐 했더니, 우리가 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진이
이쪽에 많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여진이 이제 12세기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제 국경선에서 여진하고 고려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이제 고려가 대패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듭니까? 윤관이라는 인물이 여기선 중요합니다. 윤관이 이제 별무반을 만들어요. 별무반.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에 군인 하게 되면은 중앙군, 2군, 6위, 그리고 지방군, 주영군, 주진군 해가지고 성종 때부터 중앙군과 지방군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는 성종 때는 6위가 형성이 된 거고, 지방군도 주영군, 주진군까지가 된 거는 이제 현종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나눠서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중앙군, 지방군 하면은 우리가 시점을 성종으로 외워놓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군의 모태가 된 거는 정종 때 이제 관군을 만들죠. 이건 이제 거란에 대한 대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 이후에 뭐 지방군의 모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관군과 특수군을 물어볼 때 관군은 거란에 대비해서 한 거다라고 하고요. 별무반은 여진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별무반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병이에요. 일종의 말탄군인 기병. 이거는 보병. 이건 이제 승병입니다. 승려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윤관 때 별무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예종 때 가게 되면은 이제 여진을 정벌을 해요. 여진을 정벌을 하고 뭘 쌌습니까? 동북 구성을 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동북 구성이 이제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렇게 해서 뭐 국경이 늘어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경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공민왕 때 가가지고 쌍성 총관부를 획득할 때, 그때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때는 2년 만에 반환을 합니다. 뭐 사료에 보면은 관리의 어려움과 여진이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반환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되는 건 이 이후에 여진이 금을 건국을 하죠. 금을 건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돼요? 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천리장성 위쪽이. 금이 건국이 되고, 거란이 있었죠, 거란. 처음에 이제 송과 좀 연합을 해서 거란을 없애고, 송도 남쪽으로 밀어내서 이제 남송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여진이 금을 건국을 하게 되고,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군신을 받아준 게 누구예요? 이자겸이죠. 지금 우리가 숙종 그리고 예종 하게 되는데, 이때 되면 경원이 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뭐 이자연부터 해서 뭐 이호라는 인물도 있고 계속 자신의 딸들을 이렇게 왕비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마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을 공부하자면은 인종이 중요하죠. 인종. 이자겸이라는 인물은 계속 경원이 씨 세력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자겸이 이제 자신의 딸을 예종에게 주었다가 이 이후에 바뀌면서 인종이 이제 14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딸을 뭐 둘이나 줘요.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뭐 이상한 상황이죠. 자신의 아내의 언니가 뭐 이모가 아니라 이모이자 엄마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때는 오늘날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런 관계들이 조선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데 고려는 좀 이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자겸 때 이렇게 해서 이자겸이 이제 외척이 되는 거예요. 이자겸이
인종에 외척이 되는데, 이제 척준경이라는 척준경 인물하고 같이 이제 좀 왕위를 누립니다. 우리가 18자 도참설이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풀었으면 18자인데 이걸 합치면 이제 이씨가 되죠. 그래서 이씨가 왕이 된다 해가지고 18자 도참설이 여기서 이자겸에서도 나오는데 18자 도참설 이거는 이씨가 왕이 된다 이거는 이 이후에 이음인과도 관련이 있고 이성계 때도 또 나오죠. 그래서 이자겸하고만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믿고 이자겸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인종과 인종의 측근 세력 간에 다툼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인종이 처음에 이자겸을 쳐내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고 이자겸은 궁궐을 불사르고 인종을 감금을 합니다. 인종을 감금. 그걸 뭐라 그래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자겸을 감금을 하니까 이자겸은 척준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정지상. 감금을 하니까 척준경, 이자겸의 측근이었던 척준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고 인종은 이제 다시 감금해서 풀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정지상을 통해서 척준경을 탄핵을 하면서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한 이후에 이제 정지상하고 우리가 묘청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뭘 해요? 서경에 대화궁을 짓죠. 대화궁을 짓고 이제 자주 행차를 합니다. 근데 궁궐도 불타고 이 상황에서 정지상과 묘청은 서경 천도를 주장을 해요.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를 하자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개경파는 서경 천도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행차를 한 이후에 이렇게 서경파와 개경파에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 개경파가 승리를 하고 서경파가 서경 천도를 이룰 수 없게 되자 묘청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으로 가가지고 아예 이제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를 대위고, 연호를 천계, 군사를 천견, 충의군 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묘청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 묘청의 난을 이제 김부식 등 개경파가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한 이후에 뭘 씁니까? 삼국사기. 자, 진압을 한 이후에 삼국사기를 썼다는 거는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게 아니라 순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삼국사기까지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하나 빼먹었네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금을 건국으로 해서 군신을 요구를 했죠. 이자겸 등 문벌 귀족 세력이 금의 4대 요구를 수락을 합니다. 지금 인종은 갇힌 상태에서 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인종은 감금이 된 상태에서 이자겸 등이 금의 4대를 수락을 하고 그 이후에 척준경을 통해서 이자겸을 제거를 해서 인종이 이제 이자겸의 난을 다 진압을 한 이후에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이 대화궁이 있는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라는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파의 주장이 시작이 되고 이 서경파와 천도하지 말자는 개경파의 다툼이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실패를 하니까 묘청이 난을 일으켜서 국호를 대위국, 연호 천계, 그 군사를 천견 충의군으로 하는 이런 대위국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진압을 하고 삼국사기를 썼다라는 내용까지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최충이 관악을 위축시키는, 사악이 성장을 하니까 관악이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관악 진흥책이 또 중요합니다. 숙종 때는 이제 서적포를 설치를 해요. 서적포라는 거는 뭐 일종의 이제 출판 기관입니다. 출판. 서적포를 설치를 하게 되고, 예종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칠제를 설치를 해요. 칠제라는 거는 문흥공도가 지금 9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과목은 더 적죠. 7개의 국가에서 관악으로서 강좌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형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학 기금이죠. 청형각과 보문각도 설치를 하죠. 이건 이제 뭐 도서관이자 연구소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청형각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의 지편전으로 개성이 됩니다. 또 한편 이제 문종 때 또 하나 살펴보자면, 문종 때 이제 삼경제가 수정이 되죠. 처음에 이제 서경, 개경부터 적어볼까요? 삼경제가 수도인 개경, 그리고 서경, 그리고 경주인 동경까지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 동경에서 동경 대신 이제 남경 해가지고 오늘날에 서울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동경도 있었는데 뭐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동경 대신 남경을 설치했다라고 하면은 맞는 선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종 때는 삼경제를 설치를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편 이때 보면은 묘청의 난이 일어나게 되니까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삼국사기도 썼지만 또 삼경제도 폐지를 합니다. 우리가 서경의 역사를 보면은 태조 때 서경이 처음 설치가 돼가지고 이 이후에도 여러 번 서경이 다시 보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분사를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경의 상태 자체가 뭐 누구라도 들어가서 수도다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도 괜찮은 상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대위국 영계 청년 충의군을. 그래서 묘청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삼경제 자체를 아예 폐지를 시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있고요. 또 뭐 예종 때 이제 한편 의료기관으로 해민사는 이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에요. 해민서가 있고 이제 또 구제도감이라는 게 있죠. 구제도감이라는 거는 뭐 지금 뭐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잠잠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에 큰 병이 돌았을 때 담당을 누가 하는가, 구제도감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 그리고 숙종 때 가게 되면 뭐 이제 화폐와 관련을 해서 의천의 활동이 좀 있는데, 그 이제 경제사에 들어가서 적을까요? 이렇게 해서 문종, 숙종, 예종, 인종 하게 되고, 의종 때 가면 무신정전이 일어나게 돼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신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